2020년 3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도쿄의 시부야 교차.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곳에 인적이 끊겼습니다. 공항은 폐쇄되고 국경은 닫혔으며 학교와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인류 문명이 멈춰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70억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00년 만의 팬데믹.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펼쳐봅니다. 멈춘 세계, 그리고 영원히 바뀐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2020년 3월을 기억하십니까? 그달 세계는 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동시에 국경을 닫고 도시를 봉쇄하고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도 전 세계를 동시에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우리가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질병은 단순한 감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인류 문명 전체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준비하던 평범한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학교에 가던 아이들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식당에서 외식을 하던 소소한 행복들이 금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거리를 두고 악수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한 달이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었고 몇 달이 1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억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울증과 고립감이 사회 전체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학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1년도 안 되어 백신이 개발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시간의 기록입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의 한 병원에서 시작된 작은 신호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든 재앙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그 재앙에 맞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으로 돌아가 봅니다. 2019년 12월 세계는 평화로웠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브렉시트를 둘러싼 유럽의 혼란,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안정적이었고 사람들은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인류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계화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이면 지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국제 무역은 활발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한 해에 1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원격 근무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세기를 괴롭혔던 많은 질병들이 정복되었습니다. 천연두는 완전히 사라졌고 소아마비도 거의 퇴치되었습니다. 에이즈도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암 치료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발전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화는 질병의 확산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새로운 감염병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이 질병들은 큰 피해를 주기 전에 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현대의학과 공중보건 시스템이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언젠가 정말 큰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빌 게이츠는 2015년 테드 강연에서 다음 재앙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반복해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대비 예산은 삭감되었고 비축물자는 부족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당장의 경제 성장과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재앙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지만 그 교훈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지나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마스크 비축량은 줄어들었고 감염병 전문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인구 1100만 명의 이 대도시는 중국 중부의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양쯔강이 흐르는 이곳은 고속철도와 항공노선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우암의 한 병원에 이상한 폐렴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의사들은 일반적인 폐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 늘어났고 증상은 심각했습니다. 12월 31일 우한시 보건당국은 처음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 사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7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대부분 우한의 한 수산물 시장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이미 우한 전역으로 그리고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2월은 춘절, 즉 중국의 설날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100년 만에 대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몇 주 후면 전 세계가 멈춰설 거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것을, 2020년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 중국 과학자들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를 2019 NCOV라고 명명했습니다. 1월 11일 중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61세 남성이었습니다. 우한의 수산물 시장을 자주 방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월 13일 태국에서 중국박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한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중국인 여행객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월 21일 한국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우한에서 온 그녀는 발열 증상을 보였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된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물에서 사람으로만 전파된다고 했지만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는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1월 23일 우한이 봉쇄되었습니다. 11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모든 대중교통이 중단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공항과 기차역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현대 역사상 이런 규모의 봉쇄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곧 우한 주변의 다른 도시들도 봉쇄되었습니다. 후베이성 전체가 고립되었습니다.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각국은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나라들은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2월에 들어서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월 초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3,700명 중 700명 이상이 감염되었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감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2월 중순 한국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폭발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수백 명씩 늘어났습니다.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수백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대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은 환자로 넘쳐났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유럽에서 왔습니다. 2월 하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감염이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순식간에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월 9일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6천만 국민 전체가 집에 갇혔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병원들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이 부족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모자랐습니다. 의사들은 누구를 살릴지 선택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갔습니다. 관이 부족해서 구형 트럭으로 시신을 운반했습니다.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마침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는 더 이상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세계가 멈췄습니다. 스페인이 봉쇄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봉쇄되었습니다. 독일,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유럽 전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던 숑겐 조약이 사실상 정지되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하나둘씩 주들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3월 하순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이 봉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원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가 멈췄습니다.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던 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전면 봉쇄 대신 3T, 즉
검사, 추적,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루에 10,000건 이상 검사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를 찾아내 격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약국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했습니다. 요일별로 출생 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m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악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임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았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상회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줌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경제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관광업이 붕괴했습니다. 항공사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수천 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는 사망자 숫자를 보도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였습니다. 2020년 4월 세계는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미국 뉴욕시,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던 이 도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포화 상태였습니다. 뉴욕의 병원 복도에는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치료를 기다렸습니다. 중환자실이 부족해서 일반 병실을 개조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센트럴파크에 야전병원을 세웠습니다. 해군 병원선 컴포트호가 뉴욕항에 전박했습니다. 의료진은 한계를 넘어서 일했습니다. 12시간, 16시간 연속 근무가 일상이었습니다. 보호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로 가운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들은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혼자 죽어가는 환자들. 마지막 순간에 간호사가 태블릿으로 가족과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화면을 통해서였습니다. 뉴욕의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쟁터 같았어요. 매일 누군가 죽었어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시신을 보관할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 밖에 냉동 트레일러를 세워 임시 영안실로 사용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묘지에는 집단 배장을 위한 거대한 구덩이가 파여졌습니다. 같은 시기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는 군용 트럭 행렬이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관을 실은 트럭들이었습니다. 지역 화장장의 용량을 초과해서 다른 도시로 시신을 운반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요양원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서 죽은 채 방치된 노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이 감염을 두려워해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치명률이 높았습니다. 70대 이상은 감염되면 10%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더 위험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30대, 40대 건강한 사람들도 중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감염되었습니다. 아무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구의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대구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병상이 부족했습니다.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군 병원을 개방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 경증 환자를 수용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의 의료진은 불철주야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들 중 일부도 감염되었지만 회복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국경은 닫혔고 국제협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각 나라는 자국민 보호에만 급급했습니다. 마스크와 의료 장비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중국에서 오는 마스크 물량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독일이 스위스로 가는 마스크를 압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연대는 무너졌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력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이 공유되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1월 초에 바이러스 유전자를 해독해 공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진단키트가 개발되었고 백신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바이오 기업은 불과 3주 만에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습니다. 한국의 K방역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4월 말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하루 사망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봉쇄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졌습니다. 2020년 2, 4분기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병들어갔습니다. 고립과 불안, 우울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과 청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가정폭력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개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년이 걸릴 과정을 1년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헤매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2020년 여름, 세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점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식당에는 테이블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손소독제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체온을 재고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빨리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전면 봉쇄를 하지 않았기에 경제적 타격도 덜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의 끈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랑제일교회,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유럽은 다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이 차례로 2차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가을과 겨울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20만 명,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11월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 임상 3, 4개월을 발표했습니다. 효과가 90%를 넘었습니다. 과학계는 환호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12월 영국에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90세 노인 마가렛 키넌이 세계 최초로 정식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생일 선물이에요. 2021년이 밝았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이 부족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이 물량을 선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백신 불평등이 새로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2월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과 요양시설 입소자가 우선이었습니다. 점차 대상을 확대해갔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속도가 느렸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알파 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베타 변이, 브라질의 감마 변이,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인도의 델타 변이. 변이 바이러스는 더 전파력이 강했습니다. 기존 백신의 효과도 다소 떨어졌습니다. 인류와 바이러스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2021년 여름,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감했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미국이 먼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도 하반기부터 접종 속도를 높였습니다. 11월에는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2월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 변이는 전파력이 델타의 몇 배였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초 한국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10만 명을 넘어 20만 명, 30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백신 접종 덕분에 중증과 사망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정부는 방역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확진자 수보다 중증과 사망을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PCR 검사를 제한하고 자가검사 키트를 보급했습니다. 격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봄이 되자 오미크론 유행도 꺾였습니다. 2022년 4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 5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식 사망자만 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서도 3만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교육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겪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변화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 진료가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mRNA 백신 기술이 처음으로 실용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른 질병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감염병의 위험을, 과학의 중요성을,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지만 그 영향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친구와 만나 밥을 먹는 것, 마스크 없이 웃는 얼굴을 보는 것,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학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1년도 안 되어 백신을 개발한 것은 인류 과학사의 기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년이 걸릴 일을 해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력했고 정부와 기업이 전례 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사람들이 맞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백신 접종을 방해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대중의 인식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방역당국, 역학조사관, 보건소 직원들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피해는 훨씬 컸을 것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배웠습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들이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감염되었고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백신 접종. 이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특히 취약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환경과 건강의 연결고리도 주목받았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최근에 많은 신종 감염병이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한 결과입니다. 환경 파괴가 감염병 위험을 높입니다. 기후변화와 감염병의 관계도 지적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모기 등 매개체의 서식 범위가 넓어지고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환경 문제는 결국 건강 문제입니다.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모릅니다. 한 나라만 안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안전해야 진정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초기 각국은 자국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백신 민족주의가 행행했습니다. 바이니 코백스 같은 국제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팬데믹에는 더 나은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팬데믹 대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보호구, 인공호흡기가 부족했습니다. 병상이 모자랐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평소의 투자가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한국은 메르스의 교훈을 살려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습니다.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 드라이브스루 검사, 역학조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정보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신뢰를 만듭니다. 한국 정부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매일 브리핑을 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반면 정보를 숨기거나 조작한 나라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낳았습니다. 확진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방역과 인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양면성도 보았습니다. 추적 앱, QR코드 체크인 등이 방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시 사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확대된 권한이 평상시에도 유지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정 국가, 특정 집단을 비난했습니다. 확진자를 마녀 사냥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취약한 이웃을, 소외된 사람들을 챙겨야 합니다. 독거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이들이 팬데믹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회의 진정한 수준은 가장 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는 끝났지만 다음 팬데믹은 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기후변화, 도시화, 세계화로 인해 신종 감염병의 위험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중보건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과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을 신뢰하고 전문가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손을 잡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연대의 힘으로, 희망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도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에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건강한 사회, 더 평등한 사회, 더 연대하는 사회. 그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록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 일자리를 잃은 분들, 고립 속에서 외로움과 싸운 분들,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 이겨낸 경험.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류가 겪은 또 다른 역사의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